안녕하십니까? 구비구비 인생사 사연방입니다. 오늘도 우리네 굴곡진 삶의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유독 마음이 먹먹해지는, 하지만 끝내 가슴 뻥 뚫리는 어느 며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내 몫을 챙기기보다는 남의 손해를 먼저 걱정하는 성격 탓에 붙은 별명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에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19 어린 나이에 인천의 어느 낡은 공장으로 향했을 때도 제 마음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 진호 씨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참으로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배경 역시 저만큼이나 척박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낡은 솜잎을 한 채와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서슬퍼런 당부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비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언젠가는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달콤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주한 현실은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유별난 행동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때가 꾀죄죄하게 탄 조끼를 입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유모차를 끌고 온 동네 박스와 신문지를 다 휩쓸고 다니셨거든요.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가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거운 종이 뭉치를 층층이 쌓아 올린 채 고물상을 드나드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대학까지 시킨 집 할머니가 왜 저러고 사냐며 수군거렸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남편과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몇 번이나 울며불며 말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 제발 집에서 좀 쉬시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내 몸 놀려 내 돈 버는 게 뭐가 창피하냐, 너희가 먹여 살릴 거냐며 오히려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모차에는 항상 낡은 종이 상자들뿐만 아니라 길바닥에서 주운 녹슨 못이나 버려진 플라스틱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외출하실 때마다 지퍼가 고장나 노란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낡은 등산 배낭 하나를 가슴에 꼭 품고 다니셨습니다. 그 배낭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그저 내 목숨 같은 거다라며 입을 굳게 다무셨죠. 우리 집안에는 저 말고도 동서가 둘 더 있고 손위 시누이인 명희 형님도 계셨습니다. 큰 동서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고 작은 동서 역시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만 되면 그들은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
시어머니의 낡은 옷소매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명희 형님은 한술 더 떠서 옳게 엄마 목욕탕 좀 데려가. 옷도 싹 다 버리고 새로 사들여.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용돈 몇십만 원을 던지듯 건네고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도 지저분하다며 숟가락만 깨작거리다 서둘러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상해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만은 이 어미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배낭이 나중에 네 인생을 바꿔줄 보물이 될 거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배낭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때가 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배낭을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밥을 드실 때나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실 때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제가 배낭을 닦아드리려 손을 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배낭을 가슴에 꼭 품으셨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기이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노인네의 유별난 애착이려니 생각하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친구의 보증을 섰던 것이 잘못되면서 우리 집안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미련곰탱이라 비웃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는 저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비록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낡은 유모차와 그 노끈으로 묶은 배낭을 가장 먼저 챙겨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햇살이 부서지던 아파트에서 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눅눅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가구 몇 점과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좁은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건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낡은 종이 상자들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하늘도 우리 처지가 처량했는지 구슬픈 빗줄기를 뿌려댔습니다. 젖은 박스를 하나하나 옮기며 남편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이랑 우리 엄마까지 이런 구석으로 몰아넣었네. 남편의 젖은 어깨를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는 법인데 그게 하필 지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세상의 인심은 빗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많던 형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남에서 잘나가는 학원을 운영한다던 큰 동서도,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작은 동서도, 그리고 입만 열면 효도를 외치던 시누이 명희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옳게, 나도 지금 죽을 맛이야. 우리 애 아빠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 엄마? 엄마는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안 낫겠어?
우리가 돈을 보탤 형편은 도저히 안 되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형님의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 노모를 이제 쓸모없어졌다고 버리자는 그 냉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는 구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일지라도 내 손으로 어머니 거친 손을 씻겨드리고 따뜻한 국 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셔요. 내가 박스 같이 주우러 다니면 되고 식당 일이라도 나가면 돼요. 우리 셋이 똘똘 뭉치면 못 살 것도 없잖아요. 반지하 방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 구석구석에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그 퀴퀴한 냄새는 우리 가족의 옷이며 머리카락까지 깊숙이 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일용직을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고 저 역시 식당 설거지를 하며 손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여전히 낡은 종이 상자들을 주워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박스 그만 주워 오세요. 방도 좁은데 발 디딜 틈도 없잖아요.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짜증을 내도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구석에 박스를 차곡차곡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더미 깊숙한 곳에는 항상 노란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그 낡은 등산 배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저희가 잠들었는지 확인하신 뒤에야 그 배낭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루만지곤 하셨습니다. 지퍼가 고장나 벌어진 틈 사이로 무엇인가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위안이려니 생각하며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배낭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우시는 소리가 들려와 제 가슴을 후벼 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소박한 평화조차 형제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지하로 옮긴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 명희 형님이 예고도 없이 우리 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부여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옳게 이 냄새 뭐야? 사람 사는데 맞아? 엄마는 왜 이런 쓰레기 소굴에 앉아있어? 형님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어머니의 낡은 유모차를 발로 툭 차며 질색을 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눈빛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학대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명희 형님은 방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엄마, 여기서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냄새나는 종이 쪼가리들을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당장 내다 버려! 어머니는 형님의 고함에 놀라 어깨를 바짝 움츠리며 구석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게 어머니께는 삶의 전부라고요.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말에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옳게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능력도 없어서 우리 엄마 이런 지하구멍에 처박아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다 옳게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짐 싸! 요양원 자리 알아봐뒀으니까 당장 거기 가! 명희 형님의 모진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는 형편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죄인인 양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시선이 어머니의 가슴팍에 꼭 들려있던 그 노란 노끈으로 묶인 낡은 등산 배낭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명희 형님의 시선은 어머니의 품속에 꼭 안겨있던 그 낡고 때 묻은 등산 배낭에 멈췄습니다. 노란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그 배낭은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형님은 콧끝을 찡그리며 손가락으로 그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올케 저게 뭐야? 저 지저분한 걸 아직도 방에 두고 있는 거야? 저기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어. 형님은 거침없이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배낭을 더 세게 끌어안으셨지요. 안 된다. 이건 안 돼, 명희야. 이건 놓아라.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이런 쓰레기를 왜 끼고 살아? 이게 다 병균 덩어리야. 옳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 좀 빼서 당장 내다 버리게. 형님은 힘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배낭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는 형님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그 틈을 타 형님은 노란 노끈이 풀릴세라 배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하며 형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아끼시는데 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게 어머니께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 말에 형님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옳게 미쳤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다 엄마를 위한 일이야. 이런 걸 방에 두니까 엄마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비켜! 당장 버릴 거니까. 형님은 저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배낭을 든 채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맨발로 바닥을 기어나오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명희야, 안 된다. 그거 버리면 안 돼. 내 목숨이야, 내 목숨.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좁은 반지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형님을 쫓아 나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 사이로 형님은 골목 끝 쓰레기 수거함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망설임 없이 그 낡은 배낭을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 더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 시원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엄마, 이제 저런 거 찾지 마. 내가 나중에 비싼 가방 하나 사줄게. 형님은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 나오신 어머니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쓰레기 더미로 달려가셨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머니는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 수거함 속을 맨손으로 헤집기 시작하셨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종이 박스들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어머니의 몸 위로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낭, 내 배낭 하시며 울먹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아픈지 저도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온몸이 오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저는 오직 어머니의 그 소중한 배낭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한참을 뒤진 끝에 젖은 박스더미 아래 깔려있던 그 낡은 등산 배낭을 찾아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묵직해진 배낭을 품에 안겨드리자 어머니는 빗속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드렸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젖은 배낭만 가슴에 꼭 품고 계셨습니다. 노란 노끈이 풀려 배낭 속 내용물이 살짝 보였지만 저는 차마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지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기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눅눅한 반지하방에 곰팡이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고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드렸습니다. 남편은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엄마를 이런 고생시키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우리 세 사람의 눈물은 반지 앞방의 습기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드신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으셨습니다. 은주야, 내 말 잘 들어라. 이 배낭 절대로 명이나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라. 오직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은주야, 네가 내 며느리라서 정말 행복했다. 이 배낭 안에 있는 거 나중에 네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진호한테도 비밀로 하고 너만 봐라. 알았지? 어머니는 그 말씀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어머니는 제가 잡은 손등 위로 희미한 온기만 남긴 채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도 준비하지 못한 채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달려온 형제들은 슬퍼하기는커녕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며 반지하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곡소리 대신 고성이 오가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 저는 밀려오는 슬픔을 겨우 누르며 조문객을 맞이하려 애썼지만 정작 찾아오는 이들은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담하게 그지없었죠. 신우이 명희 형님은 상복을 입은 채로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옳게 똑바로 말해. 엄마가 평생 박스 주워서 번 돈 어디다 숨겼어? 그래도 수십 년을 그 짓을 하셨는데 쌈짓돈이라도 꽤 될 거 아니야. 반지하로 모신다더니 그 틈에 올케가 다 가로챈 거 아니었냐고.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 역시 거들고 나섰죠.
맞아요, 형님. 어머님이 그 낡은 배낭에 집착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 분명 통장이나 금반지라도 들어있었겠죠. 옳게 미련한 척하면서 뒤로 챙길 거 다 챙긴 거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재산 타령을 하는 꼴을 보아오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가시는 길에 그게 무슨 말씀들이세요? 어머니가 폐지 주워 버리신 돈 한 푼 한 푼 아껴서 당신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데 다 쓰셨잖아요. 반지 앞방에 계실 때도 병원비 한번 안 내주신 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돈을 찾으세요? 제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나가자 명희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제 어깨를 거치게 밀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당신이 우리 집안 사정을 뭘 안다고 그래? 그 배낭 어딨어? 당장 내놔! 그건 우리 엄마 물건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권리가 있어! 형님은 급기야 제 가방과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고 동서들도 방 한 구석에 모아둔 어머니의 육품 보따리를 헤집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어머니의 추억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낡은 내복과 구멍난 양말들이 바닥에 팽개쳐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묵직한 구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남루한 장례식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가방을 든 채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형님과 동서들은 낯선 이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 박복순 여사님의 유가족분들이 맞으십니까? 그의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진호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만 누구신지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가온의 대표 변호사 김도준이라고 합니다. 고인이신 박복순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명희 형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변호사요? 아니, 폐지 줍던 우리 엄마가 변호사를 부를 일이 뭐가 있다고? 설마 엄마가 우리 몰래 숨겨둔 땅이라도 있는 거예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어느새 변호사 주위로 몰려들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탐욕의 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죠. 김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저를 전담 변호사로 선임하셨고 본인의 사후에 열어보라며 이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아울러 고인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낡은 등산 배낭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유언장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발치에 두었던 노란 노끈으로 묶인 그 낡은 배낭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신우이는 그 배낭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휴, 저 쓰레기. 하지만 변호사는 아주 경건한 자세로 그 배낭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변호사가 배낭을 묶은 노란 노끈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낡은 지퍼가 열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가계부 몇 건과 손때 묻은 일기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형제들이 투덜대려던 찰나 김 변호사가 가계부의 맨 뒷장을 넘기자 그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와 인감 도장 그리고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 김도준 씨가 가계부 사이에 끼어져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명희 형님과 동서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려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그 서류들은 다름 아닌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등기부 등본과 거액의 예금 증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고 박복순 여사님은 지난 30년간 이 일대의 폐지를 주우며 시장 상인들의 사정과 지역개발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신 분이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이 남긴 작은 종잣돈을 시작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땅들을 하나 둘 사모으셨다고 합니다. 남들 눈에는 새벽마다 유모차를 끌고 박스를 줍는 초라한 노인네로 보였겠지만 사실 어머니는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의 박여사로 불리는 큰 손이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주우러 다니던 박스는 단순한 고물이 아니라 지역의 흐름을 읽고 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어머니만의 독특한 현장 답사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고인이 소유하신 신도시 노른자의 땅들과 건물을 합산하고 시중은행에 예치된 현금 자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70억 원에 달합니다. 70억이라는 숫자가 변호사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명희 형님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고 큰 동서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며 독서를 퍼붓던 명희 형님이 갑자기 영정사진 앞으로 달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고 엄마. 내가 엄마 박스 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그랬던 거야. 내 진심 몰라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질세라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던 자식들이 이제야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효녀가 된 양 연기를 하는 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만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자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듯 남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들의 가식적인 통곡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서류, 즉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복수는 제정신으로 이 글을 남긴다. 내 자식들은 내가 박스를 줍고 냄새가 난다며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귀한 이 배낭을 빗속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까지 했다. 자식들에게 부모란 무엇인가? 필요할 땐 손 벌리고 필요 없을 땐 내다 버리는 물건인가? 유언장의 문구는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쌓아온 서러운 만큼이나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 은주만은 달랐다.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도 내 거친 손을 씻겨주었고 빗속을 헤매며 내 배낭을 찾아와 품에 안고 닦아주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 곰탱이라 부르는 그 아이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었다. 변호사가 마지막 상속 조항을 읽었을 때 장례식장은 충격을 넘어 정적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나 박복순의 전 재산 70억 원을 내 유일한 딸이자 진정한 가족인 며느리 한은주에게 단독 상속한다.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단 1원의 상속도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들이 내게 저지른 존속 학대와 방임의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순간 명희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은주, 너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엄마 꼬드겨서 유언장 조작했지! 감히 우리 집안 재산을 내가 다 처먹으려 해!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이며 고인께서 생전에 녹화해둔 영상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희씨, 비 오는 날 고인을 밀치고 배낭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모습이 집 앞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속이 아니라 학대죄로 인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경고에 기세등등하던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그 낡은 배낭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70억이라는 돈보다 이 낡은 가방 속에 담긴 어머니의 외로움과 저를 향한 믿음이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 대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아주 평안하게 웃고 계셨지요. 그 미소는 제게 은주야,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허겁지겁 손을 내미는 명희 형님의 손등을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형님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니 유언 못 들으셨냐고. 여기 있는 돈은 단 1원도 형님네 것이 아니니 당장 그 탐욕스러운 손을 떼라고 차갑게 말해주었습니다. 형님은 소송을 하겠다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변호사님이 제시한 존속학대 증거물들 앞에서는 결국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7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반지 앞방을 떠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이삿짐 상자들 중 가장 귀중한 자리에 어머니의 그 낡은 등산 배낭을 실었습니다. 남편은 새 집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식이라고 어머니 폐지 줍는 것을 부끄러워만 했지 정작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남편을 저는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인 그 배낭 속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부동산 서류보다 훨씬 더 귀하고 눈물겨운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월 5일, 오늘도 박스를 줍다 은주를 만났다. 며느리라는 아이가 내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인다. 이 비단결 같은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7월 15일, 명희가 왔다 갔다. 내 배낭을 쓰레기 취급하며 욕을 한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괜찮다. 은주가 차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내 서러움이 다 녹는다. 일기장 한 줄 한 줄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재산을 숨기기 위해 폐지를 주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마음을 오직 며느리인 저를 통해 치유받으셨던 거였습니다. 그 낡은 배낭은 어머니의 금고이기도 했지만 세상에 내뱉지 못한 어머니의 눈물을 담아둔 그릇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저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최갑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폐지를 줍던 시장 입구에는 작은 쉼터도 만들었지요. 이제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를 박스 할머니가 아니라 천사 최 여사님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가끔 그 쉼터에 앉아 지나가는 낡은 유모차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쿰쿰한 종이 냄새와 함께 따스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은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네 인생은 비단길만 걷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 곰탱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효심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낡은 배낭이 70억의 기적으로 돌아왔듯 여러분의 선한 마음도 언젠가 눈부신 꽃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